먼저 그 신동주 전 부회장이 오전 10시에 조금 전이죠. 10시쯤에 이제 소환이 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는데 먼저 이제 박혜정 기자도 전해줬지만 다시 한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리를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수년 동안 등기사로 임원을 등재해놓고요. 거기에서 과다하게 수백억의 보수를 받은 걸로 돼 있죠. 그래서 네. 이게 보수 자체가 등기부에 돼 있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정당한 보수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과다하다고 한다면 이건 횡령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사하는데 네. 아마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한 조사는 말이죠. 일단 그 횡령 금액에 대해서는 뭐 다 회계장부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게 수사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단지 네. 확인하는 의미에서 불렀다고 보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지금 현재 어제 신영자 전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 부르고 오늘 신동주 전 부회장 불렀잖아요. 그것은 이제 신동빈 회장하고 롯데 그룹에 대한 경영 비리랄지 비자금이랄지 그런 걸 조사하는 데 있어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굉장히 역할을 할 것이라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신동빈 현 회장과 대립 관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어떻게든지 신동주 전 부회장 같은 경우는 신동빈 회장을 어떤 어느 이번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입지가 굉장히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검찰 자체도 지금 명목상 부른 것은 그 등기 임원 이사로 해서 과다하게 보수를 받았다는 것에 관한 그런 수사이긴 하지만 예. 이게 경영 전반에 관한 것을 캐고 거기에 대한 키맨으로서 신동주 전 부회장을 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네. 오늘 조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영자 이사장도 이제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신영자 이사장은 어떤 혐의였습니까? 이제 신현자 원래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 부른 다음에 신영자 이사장을 부르고 그 다음에 신동빈 회장을 부르려고 이제 검찰에서 소환 일정을 조절을 했었는데 이제 신영자 이사장이 뭐 그날 소환하기로 한 날 좀 일이 있어서 가장 먼저 부른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신영자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롯데 면세점이랄지 롯데 백화점 입점과 관련해서 지금 비리로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35억 상당을 받았다고 해서 비리로 구속돼 있는데 사실 검찰이 부른 혐의는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의 6.2%를 예. 신기업구 총괄 회장이 차명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거의 절반인 3.1%를 신영자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한테 징여하는 과정에서 네네. 양도세나 그 어떤 증여세 이런 것들 탈세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또 3.1%를 서미경 씨하고 또 신유미 씨한테 징여를 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서미경 씨의 딸까지 이름이 좀 거론되고 있는데 서미경 씨 이름이 계속 언론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보도해드리면서도 얼굴은 보면 옛날 사진이에요. 미스 롯데 당시 이렇게 나왔을 때 사진인데 궁금합니다. 어떤 인물인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렇게 이렇게 가려져서 살아왔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많이 나왔지만 사실 서미경 씨는 미스 롯데로 그 신데렐라처럼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한때 80년대 초반, 70년대 후반에서부터 80년대 초반은 사실상 그 은막이 대스타였죠. 그러다가 84년도에 처음으로 대그룹 오너의 스폰으로 유학을 간다라는 게 1단짜리 기사가 모 일간지에 나오면서 네. 막 설로만 떠들던,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과 그 관계에 대해서 설로만 떠든 게 확인된 그런 게 나오거든요. 예. 그 후로도 계속해서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신유미가 그 초등학교를 가게 됐을 때 호적에 올리게 되니까 그때 정식으로 신격호 회장 사이에 애도 하나 있구나. 이게 세상에 오픈이 된 거죠. 네. 그러면서도 한 번도 언론을 인터뷰했다든가 아니면 공식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신격호 회장이 그런 걸 원하지도 않았고요. 예. 그런데 한 7년, 5년 전에 집안 행사에서 한번 사진이 하나 나와 있는, 그게 아마 유일한 것입니다. 근래에 찍힌 유일한 사진이요. 그러기 전에는 전부 예전에 그 미스 연예인으로 롯데. 네, 연예인 활동할 때 사진, 예. 그 사진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초미 관심사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 신동주 회장이 우리 변호사님 말씀했지만 이번에 잡혀간 것은 자기가 여기서 횡령한 그 급여를 일도 안 하면서 급여를 받은 횡령 이거보다도 먼저 문제 제기를 뭘 했었냐면은
롯데가 신동빈 회장이 중국 사업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혔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발도 하고 폭로도 하고 했었거든요. 진짜로 그랬는지 또 내지는 여기에서 지금 검찰 수사도 사실상 비자금이라든가 이런 장부 같은 게 거의 입수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신동주 부회장한테 그러한 자료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불려드리지 않을까 느껴지고요. 예. 또 아까 얘기했던 과연 서미경 씨가 얼굴을 네. 드러낼 것인가? 네. 이것은 한 번 정도 통과 의뢰가 있으리라고 보지만 네. 정확하게 거기에서 이 탈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정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쩌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롯데가의 실세는 진정한 실세는 이 지금 얘기한 이 서미경 씨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잘 모르는 분들이 얘기고요. 네. 왜냐하면 신격 회장이 살아있고 있을 때는 여자들이 딸을 신영자 이사장이 좀 관여를 해서 했대지만 실제적인 큰 권한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롯데를 취재하면서 알고 있는데 서미경 씨가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딸이 있으니까 신격 회장이 막내 고명딸 있지 않습니까? 예. 신유미 씨요. 예, 신유미. 이 딸을 위해서 재산을 물려주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서 기업 경영에 크게 서미경 씨가 관여를 했다. 뭘 이리 내놔라 저리 내놔라 저 인사에 관여했다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신격 회장이 80이 지날 때부터는 서미경 씨하고 같이 살질 않았습니다. 예. 한국에 한 달에 그러니까 일본에 한 달, 한국에 한 달 살 때도 80 전까지는 방배동에서 같이 살기도 하고 한남동에서 살기도 했는데 그때 그 후에는 주로 롯데호텔 34층 지금 살고 있는 데서 혼자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홍 원장께서는 통과 의뢰상 한 번은 드러낼 수도 있고 또 결과에 따라 안 드러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35년 만에 얼굴이 공개될까에 대한 관심도 많이 받고 있고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검찰에서는 사실 지금 서미경 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제 공시지가로만 해도 한 1,800억 상당을 보고 있잖아요. 예. 이제 서미경 씨 어떤 과연 직업을 가지고 이제 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1,800억의 부동산을 갖게 된 거에 대해서 신격호 회장과 관련된 총괄 회장과 관련된 어떤 비자금의 네. 통로로 쓰인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걸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이 부분 이와 관련돼서 이거 이외에도 롯데홀딩스 주식을 차명으로 신격호 회장이 가지고 있다가 그냥 3.1%를 서미경 씨하고 신유미 씨 딸인 신유미 씨에게 이게 증여했다는 건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 탈루되는 의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이것도 한 3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3.1%면 1%가 한 1,000억 좀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한 3천억 이상 되는 건데 양도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부분을 수사를 하는데 네. 이건 당연히 이게 추적을 해보면 그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을 통해서 과연 비자금을 조성한 것인가. 예. 그것도 이제 수사의 어떤 목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 검찰에서 지금 일본의 서미경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귀국을 하라고 변호인을 통해서 지금 종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귀국을 하지 않으면 강제 입국 시키겠다 그렇게 네. 가능한 겁니까?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강제 입국 가능하죠. 왜냐하면 여권 자체가 한국 여권이기 때문에 여권을 어떻게 실효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일본에서 활동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결과적으로 강제 입국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검찰은 아마 신동빈 회장을 제일 마지막으로 부를 것 같고요. 그 전 단계로서 서미경 씨도 부르고 신유미 씨도 부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나오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겠군요. 이게 정말 35년 만에 얼굴이 공개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겠군요. 자, 그리고 검찰은 지금 이제 신격호 총괄 회장 그리고 신동빈 회장에 대한 어떤 소환 일정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환이 된다면 그 시기는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신격호 총괄 회장은 원래 이제 검찰에서 지금 한정 승인 받았을 때 한정 후견인 지정이 됐는데 예.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검찰에서. 네.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 조사를 직접 불러서 할 수는 그건 불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네. 원칙적으로 이제 서면 아니면 방문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가서 조사해도 나올 게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동문서답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만약에 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조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죠. 네. 그렇지만 이제 신동빈 회장은 뭐 현재 어떤 수사 방향이랄지 여러 가지로 보면 소환 조사는 불가피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비자금이랄지 이런 내부의 계열사 간의 부당 거래 이런 것들에 관해서 누가 지시를 했느냐에 관한 것이 제일 이 수사의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신동빈 현 회장이 언제부터 경영에 관여를 했고 이런 거에 지시를 했느냐에 관한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네. 지금 아마 제가 신동빈 회장의 변호인이랄지 롯데 법무팀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은 신격호 총괄 회장이 지시를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는 게 굉장히 앞으로 수사 방향을 가서 편하고 또 면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범죄 사실이랄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입증이 사실 좀 그렇죠.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피해갈 수 있을 것인데 예, 예.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신격호 총괄 회장이 어느 때부터 정신적 상태가 온전하고 경영에 관여했느냐 그게 쟁점이 될 수 네.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한정 후견인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면 그 재판 기록에도 나오겠지만 2007년인가 5년부터 치매 마약을 먹었다고 지금 네. 뭐 내용에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부터도 정신적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지시할 수 없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게 쟁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신동빈 회장 측에서 대응을 할 것인지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수사를 하면서 굉장히 이게 변동사항이 많이 클 수 있죠. 그러니까요. 신격호 회장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격호 그 총괄 회장 같은 경우도 후견 결정한 것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배경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태는 어떻든 간에 형제간 싸움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쭉 와서 작년 12월에 그 여동생이 신격호 회장 여동생이 이 정상적인 활동이 안 될 테니까 선정후견제도 해달라 네, 이렇게 네. 법원에 신청하면서 했는데 이번에 이 판정후견제도 거기가 법원에서 네. 받아들여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아까 뭐 변호사님 말씀했지만 얼마 전에 부회장이 이인원 부회장이 돌아가시면서 했던 그 뭐 딱 포인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롯데의 비자금은 없다. 네. 그리고 그 모든 지시는 신격호 회장이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동빈 회장한테는 아무런 뭐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분명히 선을 그어놓고 갔습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그거는 뭐 다 어느 기업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대그룹 총수가 자기가 직접 지시한 것을 문서로 남긴 거나 그런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04년에 그 30대 그룹 총수들이 대부분 검찰에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치자금 그 차떼기당 뭐 이렇게 하면서 예. 그때 돈을 냈었기 때문에 예. 그 후로부터 총수들이 직접 그러한 역할을 한 거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누군가 지시를 받고 했을 텐데 그러면 지시를 받고 온 사람이 그럼 내가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비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고 단 추징될 수 있는 탈루, 탈세 뭐 이런 쪽에는 충분히 기업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서 오너 일가들이 배를 불린 이런 것은 또 거기서 범법 행위가 드러나면 거기에 대한 그 추징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능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사태는 어쩌면 마지막으로 아까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신동빈 회장이 소환되는 시점으로서 이 그 롯데 기나긴 롯데 수사가 막을 낼 텐데 저는 아마 지금 검찰의 속도를 내는 거면 추석 전이 되지 않겠나. 이게 추석전이요. 너무 오래 끌면 네. 사실 이것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아우성인 것도 있거든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과다하다. 얼른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사실 기업에서도 롯데에서도 빨리 끝내는 게 맞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다른 거 다 하는데 그걸 관과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는 롯데 그 호텔 상장입니다. 네, 네. 롯데 호텔 상장은 상당히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 롯데 그룹이 사실상 대주주가 어디입니까? 신씨 오너 일가와 일본인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상장이 롯데 호텔이 상장이 되면서 그게 지주회사가 되지 않으면 만약에 신동빈 회장이 여기에서 그 범법
불법으로 해서 형을 살거나 그렇게 됐을 네. 경우에 누가 오겠습니까? 일본 대주주에서 대주주들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신동빈 회장도 그래서 작년에 얼른 상장을 해서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 주주로 참여를 많이 하도록 해서 그래서 이게 공개를 해서 투명한 경영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사태 때문에 일단 상장이 물거나 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 수사와 관계없이도 우리 국익 차원에서도 상장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좀 궁금했던 게요. 애초에 신정숙 씨가 요청했던 거는 성년 후견이었고요. 네. 법원이 이제 결정한 건 한정 후견인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 두 개는 이제 한정 후견인은요. 그 의사 결정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령이랄지 장애랄지 질병으로 인해서 네. 어떤 정신적인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완전하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고 어느 정도는 좀 판단할 수 있지만 독립적으로 어떤 법률 행위를 하는 데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고 예. 지금 성년 후견인 그것은 옛날에 이제 금치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신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중요한 법률 행위를 할 때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예.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한정 후견인이 지금 롯데 사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예. 이게 그 전에 신동주와 신동빈 사이에 어떠한 형제난이 있을 때 그 전부터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아버지가 신격호 총괄 회장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다. 예. 그러면서 내가 정통을 이어받았다고 했고 또 신격호 총괄 회장도 뭐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예. 그런 걸 다 표현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한정 후견 지정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그 이전부터 그러한 것들이 온전한 정신 상태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게 신동주 전 회장에게 오히려 향후에 있어서 더 좋지 않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언론이나 예.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될 수 있죠. 예. 하지만 이게 한편으로 보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신격호 총괄 회장이 이제까지 어떠한 기업 롯데라는 기업 경영에 관여를 하지 않지 않았느냐. 정신적 문제 있는 사람이 관여를 했겠느냐. 예. 그렇다고 보면 신동빈 회장이 다 지시를 하고 관여를 했을 것이다. 예. 그러면 이 비자금에 대한 경영 비리에 대한 죄책은 반드시 신동빈 회장이 져야지 않느냐. 예.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한정 후견이 되면서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현 회장의 어떠한 입지가 바꿔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신동빈 현 회장은 전부터 어떤 주장을 했어요? 아버지가 정신의 상태가 그렇게 온전하지 않는 것 같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기업 경영에 관여했겠어요? 그렇다면 신동빈 현 회장이 기업 경영에 쭉 관여했다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현재 지금 신동빈 회장의 입장에서는 2015년도까지는 신격호 총괄 회장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나는 관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전제는 사실은 이제까지 주장했던 것처럼 신격호 총괄 회장이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율 배반적인 주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또 신동주 부회장 입장에서 보면 네. 예. 전 부회장 입장에서 보면 이제까지는 온전하다고 했는데 이게 정신 상태에 있어서 어떤 정신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오히려 경영에 관여 안 했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수사를 받잖아요. 예. 이제 그 과정에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네. 그런 정신적 온전한 상태였느냐 아니면 경영에 관해서 누가 깊이 관여했느냐 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신동주 전 부회장의 입을 통해서 검찰이 많은 걸 얻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변호사님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전 좀 조금 더 헷갈려진 게 사실은 이걸 보고 유불리를 따져봤을 때 신동빈 회장한테 유리할 거고 신동주 부회장 같은 경우도 다시 뭐 항고할 뜻을 밝혔고 근데 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 또 유불리를 어느 정도로 좀 봐야 될까 좀 싶어요. 이 과정을. 근데 유불리 자체는요 네네. 결과적으로 신격호 총괄 회장이 네. 과연 정상적인 상태에서 기업 경영에 판단했느냐. 관여를 예. 언제까지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이 신격호 총괄 회장이 있느냐 아니면 신동빈 현 회장이 있느냐 예. 그게 가름이 이게 네. 경계가 지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 검찰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오히려 이게 그냥 완전히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경영에 관여할 수 없는 상태라고 결과가 나왔으면 모르는데 네. 어느 정도 어떤
의식적인 면에서는 뭐 그렇죠. 도움을 받으면 그렇죠. 판단할 수 정신적 있는. 문제가 있지만 네네.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신동빈 회장 측에서 나는 실질적으로는 신격호 총괄장이 다 지시를 한 거다 그렇게 나갔을 때 예.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신동빈 현 회장한테 책임을 얼마나 물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군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게요. 이 한정 후견인으로 가족이 아니라 이제 법조인에게 맡겼습니다.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가족한테 맡기는 게 네. 맞죠. 맞는데 지금 신격호 총괄회장 같은 경우 재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리고 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형제나 분쟁이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동주 전 부회장 편하고 신동빈 현 회장이 나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신격호 총괄회장이 어떤 재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법률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느 가족이 어느 누구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면 그 사람이 다른 편을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후견인을 찾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법원 출신, 판사 출신의 후견인을 찾아서 지명을 한 거죠. 네, 그렇군요. 앞서서도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롯데그룹 어떤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은 앞서서도 설명했지만은 그 서미경 씨의 그 1,800억 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비자금의 어떤 조성처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롯데그룹의 비자금 수사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의욕적인 것보다는 어떤 이유라고 좀 보세요? 저는 그 비자금이라는 거에서 그러니까 서미경 씨가 거기에 롯데그룹 비자금을 숨겨 놓을 수 있는 그야말로 비자금을 남겨놓는 그런 그 은둔처라고는 저는 그 말에는 동의를 안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신격호 회장이 준 것이라고 봅니다. 이 두 모녀가 먹고 사는데 평생 먹고 살 수 있고 또 딸도 어린 딸도 있으니까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여세를 안 냈다든가 탈세를 했다든가 이런 건 충분히 현행법으로 처벌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롯데그룹 운영을 하는데 아니면 오너들이 여기서 돈을 숨겨놨다가 비자금이라는 건 뭡니까? 정말 숨겨놓은 자금 아닙니까? 숨겨놨다가 언제든지 자기네가 장부에 관계없이 쓰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용도로 거기 그 집안에다가 그러니까 서미경 모녀 집안에다가 이런 안 했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뭐냐면은 서미경 씨가 가지고 있는 뭐 유경산업이라든가 이런 유경실업 이런 게 뭐냐면 롯데몰 거기에 호텔이라든가 백화점에 식당을 운영하는 거였거든요. 진짜 그거는 알짜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벌도록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2년 전에 이미 롯데그룹에서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이 그것을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몇 개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몇 개만 서미경 씨가 지금도 운영하는 그런 백화점하고 네. 호텔에 운영하는 식당 몇 개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거기 지금 방배동 집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7개 빌라입니다. 그걸 통으로 서미경 씨 가족들만 살고 있습니다. 하나의 어쩌면 캐슬리지 왕궁이라고 보면 될 예. 정도로 그게 가격이 부동산 그쪽에서는 아직 거래가 되질 않아서 그러는데 한 대당 100억씩이라고 하는데 7개면 얼마입니까? 700억 정도. 예, 되고. 그 정도까지 그 부동산업계에서는 거기서는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 가장 그 핵심 퍼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인원 부회장이었을 것 같은데 이 퍼즐이 빠져버렸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에 좀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일단 뭐 수사를 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없지만 이인원 부회장은 어떻게 보면 재벌가 총수, 특히 신동빈 회장의 가신이잖아요. 가신이고 또 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비자금은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것을 보면 검찰에 그날 소환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 다 부인을 하겠죠. 네. 특히 어떤 비자금이랄지 경영 비리와 관련해서 신동빈 현 회장과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다 부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검찰 자체도 아마 그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수사가 이인원 부회장이 극단적 선택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냥 수사 과정은 확인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어떤 비자금에 관한 수사는요, 계좌 추적을 통해서
또 회계장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확보가 돼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장례가 5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5일장 끝나고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건데 지금 수사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총수 오너 일가에 대한 수사죠. 그래서 어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불렀고 네. 오늘 이제 신동주 전 부회장을 불렀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다음에는 신동빈 현 회장으로 갈 건데 예. 이제 그 전에 한 가지 또 다른 방향은 이제 정책본부예요. 롯데에서 정책본부가 가장 롯데그룹의 경영이랄지 그런 거에 다 관여를 했기 때문에 예. 뭐 일감 몰아주기랄지 그런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정책본부에서 이제 황각규 사장하고 그 다음에 소진세 사장을 불러서 다시 조사를 할 거예요. 근데 네. 소진세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참고인을 불러 조사를 했는데 이제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겠다 보니까 일단 뭐 영장이 청구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확정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이봉철 부사장도 불러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총수 오너일가와 정책본부 두 트랙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결과 나온 다음에 신동빈 현 회장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제 비자금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누가 지시를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쟁점이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세금 포털과 관련해서는 결국 신격구 총괄 회장하고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그리고 서미경 씨잖아요. 그래서 탈세 부분은 사실은 뭐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네, 신동빈 현 회장에 대한 소환도 결과적으로 임박을 했고 결국 이번 추석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한 가지 더 이제 롯데그룹으로서는 또 걱정인 게 제1롯데월드 관련해서 정관계 로비 의혹도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이 굉장히 무성했어요. 그래서 제1롯데월드를 지면서 비행장과 관련해서 각도를 이렇게 바꿔주고 예. 하는 데 있어서 그건 있을 수 없는 건데 이명박 정권에서 로비를 해서 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검찰 수사 진행하는 방향을 보면 예. 정관계 로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어느 정도의 밖으로 유출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네. 롯데관 수사가 전 정권에 대한 정관계 로비 수사는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정관계 로비에 대한 수사라고 한다면 전 정권의 실세를 할지 그런 사람들 불러야 하고요. 또 그런 사람에 대한 계좌 추적이 들어갔을 건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전혀 멘트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처음 롯데 수사 자체가 정관계 로비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롯데 자체에 대한 수사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뭐 롯데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아까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그 롯데 경영에 있어서 좀 일본 주주라던가 일본 경영권, 그러니까 일본인 경영권과 일본인 주주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활약이라고 할까요? 그게 더 많아질 거라는 우려도 좀 있더라고요. 예, 아까도 제가 조금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일본 그 롯데그룹이 정점에 있는 곳은 일본 롯데홀딩스입니다. 네. 그게 결국은 롯데쇼핑 또 이 롯데호텔 두 롯데그룹 전체 계열사를 아우르는 게 롯데쇼핑과 롯데호텔이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생긴 게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그 대주주들이 결국은 신시일가하고 롯데 이제 일본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롯데쇼핑은 상장이 됐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고 또 우리 국민들도 많이 들어갔지만 롯데호텔은 아직 비상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 주주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일본 주주들도 자기네 주주들이 이익에 반하면 결국은 CEO라든가 이런 걸 갈아치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롯데홀딩스 사장이 그 다카유키 사장이 신동빈 회장하고 워낙 가깝고 그리고 신동빈 회장 사실상 편을 다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신동주 부회장이 범접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계속 경영권 흔들어도 또 소송을 하더라도 거기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이 신동빈 편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굳건한 네.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 신동빈 회장이 사법 처리가 된다든가 경영에서 물러나게 됐을 경우에 한국인 CEO를 간다든가 뭐 어떻게 되게 그렇게 비상 체제가 가동됐을 때 롯데 주주들이 어떠한 액션이 나올지 그것은 지금 지켜봐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정은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와 관련한 소식인데요. 현재 부장판사가
그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이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이제 해주시죠. 수도권의 김모 부장판사인데요. 예. 그 전부터 이제 그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좀 나왔었죠. 많이 있었어요. 네. 정은호 게이트, 그러니까 정은호하고 그다음에 최유정 씨 변호사, 홍만표 네. 변호사님 수사하면서 그 다 나왔던 내용인데 예. 혐의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혐의 중에 하나가 외제 고급 승용차를 7천만 원을 구입을 하죠. 7천만 원짜리 외제 5천만 승용차를 원. 5천만 원 구입을 했는데 예. 시가보다 한 2천 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5천만 원을 그 승용차 값을 주고 다시 그걸 돌려받은 거예요. 그러면 차량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게 아니냐 이제 예. 그런 의혹이 또 하나 있고 네. 또 그다음에 정은호 전 회장이 부의금을 전달하는데 성형외과 원장을 통해서 부의금을 전달했는데 그 부의금이 500만 원이에요. 예. 물론 수표로 전달했습니다. 예. 다만 이건 일반적인 부의금에 비해서는 굉장히 과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뇌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하고 예. 또 같이 정은호 씨하고 같이 또 해외 여행을 베트남 여행을 갔다 왔어요. 네. 근데 여행 경비는 당연히 정은호 씨가 됐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 김모 부장판사의 딸이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후원한 미인대에서 또 1등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 관계가 아니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네이처 리퍼블릭과 어떤 사건과 관계는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게 그렇죠.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가장 직무 중요하죠. 관련성이 굉장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부장판사가 네이처 리퍼블릭 상표를 도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네. 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왔는데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부장판사로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다른 또 판결을 했을 때는 오히려 1심보다 형을 깎아줬는데 네. 2심에서 오히려 형을 더 높게 선고한 것은 결국 네이처 리퍼블릭과 관계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예. 그래서 이제 수사를 받는데 수사를 받는 중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였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잘못해서 만약 구속하지 않으면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검찰에서 판단해서 긴급 체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긴급 체포 일반적으로는 범죄 이거 구속할 만한 정말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 또 이렇게 그렇죠. 혐의가 확인됐을 때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불안정한 심리 상태 때문이라고 해서 또 아니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꼭 그렇겠죠. 긴급 체포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겠죠. 긴급 체포는 요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네. 범죄 사실이 굉장히 사안이 중대해야 하고요. 네. 또 명백해야 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마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그렇죠. 네. 거기에 더해서 이게 이러한 상태로 놔두면은 잘못하면 또 지금 특히 이인원 부회장 같은 경우 자살했는데 네. 또 이런 사태가 있으면 안 된다고 검찰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겠죠. 이 정은호 씨 구명 로비를 받은 법조계 인사가 과연 어디까지 번질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 김모 부장판사가 마지막에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임모 부장판사하고 또 다른 또 부장판사가 2명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계좌 추적을 아마 뭐 그 전부터 했으니까 지금은 계좌 추적이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예. 그 계좌 추적을 근거로 해서 두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법원의 판사, 부장판사 3명을 조사하고 나면 이 사건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더 이상 뭐 크게 번지지는 않을 것이란 뭐 판단이 들지만 계속해서 이제 하도 이제 현직 그 판사, 검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법조 비리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 근절돼야 된다. 여러 가지 대책들도 내놓고 있는데 좀 끝으로 한번 좀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어떤 근절 방안이 있다면 어떤 이건 뭐 방안이 좀 수없이 있을까요? 전관예우에 대해서 근절 방안을 굉장히 많이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예. 이건 뭐 끊이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법조인의 양심이죠. 양심. 그래서 이게 돈을 추구하느냐 양심의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법조인이라는 게 굉장히 특수 영역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또 폐쇄적인 영역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법원이 됐건 검찰이 됐든 간에 고위직 법관 검사의 양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는 이게 영구적으로 변호사를 못 오게 한다랄지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 돼서는 안 되고 그러면 사람이 어떤 심리적인 효과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법조의 자체가 좀 정화돼야 한다고 봐요. 홍 원장님께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 그 네이처 리퍼블릭 그 성장 과정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그 주목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제가 많이 취재하고 만나봤는데 자수성가는 그 단시일 내에 자수성가하지 않았습니까? 또 네. 이런 사람들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정말 그 남대문 시장에서 그 명동에서 그 노점상에서 시작해서 하나의 거대한 그룹을 일군 그 한 20년 사이에 20년 정도 사이에 그러니까 스토리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 자기가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면 반드시 외에는 확대라면 사람 외에는 어떤 그 자기 그때까지 장사를 하면서 부를 쌓을 때까지는 거의 그 부류 사람들 많았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자기 신분 상승을 원하는 겁니다. 신분 상승을 원하면 뭐 합니까? 바로 힘 있는 사람들하고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 예전에는 그런 거 가까워지는 것에서 로타리라든가 JC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요즘은 그 최고위 과정 같은 게 있습니다. 각 대학의 최고위 과정 같은 이런 데서 이렇게 그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한 사람이 소개를 받아 또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꼭 사고를 치거든요. 대부분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단시일 내에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사고를 치면 거기에 반드시 정치인 또 뭐 법조인 뭐 심지어는 뭐 언론인도 들어가고 예.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이런 것은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했지만 이건 사회적으로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네들이 그 항상 그 갑자기 자수성가하면은 그 큰 학벌도 없고 그럴 때는 그 신분적 상승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는 자기 돈으로 주변 사람들을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한 이 사회 시스템 같은 데 정화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앞으로 제2정은호 사건 같은 것은 계속 반복되어지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주 한국재벌정책연구원 원장 김광삼 변호사님과 함께 두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